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로봇처럼 줄 서고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캐나다 교수가 6개월간 은밀히 관찰한 한국인의 기괴한 행동들. 도대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새벽에도 줄을 서는 걸까? 왜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지?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한국인들은 인간성을 잃었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국이 중국을 30년이나 앞서 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는 올리버 톰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새벽 부산 자갈치 시장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짭조름한 비린내가 코끝을 간지리고 있었죠. 시장 곳곳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며 하루를 시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전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경매장 앞에 상인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대기하는 것처럼 조용했죠. 한 상인분이 웃으며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선 다들 질서를 지켜요.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뭐. 바로 옆에 있는 화로회 센터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아직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온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대기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심지어 누가 나와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새벽 시장의 모습인가? 베이징과 상하이의 새벽 시장에서 본 혼돈스러운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상인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손님들끼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모습들이요. 횟집 사장님께서 일찍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님들이 서두르지 않고 차례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먼저 온 할머니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고 다음 사람이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가고 마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궁금해서 대기하던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시나요? 라고요. 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젊은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급하게 굴어봤자 내 차례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되지. 시장 한쪽에서는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바닥을 쓸고 계셨어요. 상인분들도 각자 자기 가게 앞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고요. 쓰레기는 제대로 분류돼서 지정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나 감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질서였죠. 손님과 상인 사이의 대화도 정겹고 부드러웠어요. 가격 흥정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묻어났고요. 한 할아버지께서 생선을 고르시면서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좋은 생선 골라주세요. 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 부산에서 이 새벽 시장에서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유교 문화권이면서도 전혀 다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두 나라의 차이를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다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밝혀내고 싶었어요. 자갈치 시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죠. 상인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질서정연하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첫 질문이 있었어요. 대체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된 걸까?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진 중국과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 질문들을 품고 저는 본격적인 연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중국에서 3개월을 보내며 두 나라의 시민의식을 직접 관찰하고 비교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첫 단서를 바로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풍경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발견한 그 첫 단서를 따라 전 본격적으로 한국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목격한 시민의식은 새벽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죠.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사람들이 차분하게 자기 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모습이 새벽의 자갈치 시장과 다르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며칠 뒤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공원은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생 박지민 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플라스틱, 종이, 캔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분리수거를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지민 씨가 대답했어요. 이게 번거로운 건가요? 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서울역 근처 공원 화장실에 들렀을 때도 놀랐어요. 공중화장실인데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변기 시트를 닦고 계셨는데 청소부도 아니고 그냥 이용객이었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아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기도 성남시에서 본 우리 동네 냉장고였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유 냉장고였는데 누구나 필요한 걸 가져가고 남는 걸 넣어두는 시스템이었죠. 관리하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우리끼리 시작했어요. 이웃을 돕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한국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국으로 향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서가려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문화 충격이 시작됐죠. 버스 기사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택시기사 왕하오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이래요. 차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며 관찰을 이어갔어요. 길거리엔 쓰레기가 많았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침을 뱉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분리수거함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냥 한꺼번에 버리더라고요. 왜 분리수거를 안 하냐고 물었더니 리웨이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귀찮아서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섞일 텐데 왜 그래야 해요? 상하이의 한 주민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주민들이 모였지만 대부분 관리자의 발표를 듣기만 했어요. 의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학생 리쐴 씨에게 물었더니 제 의견이 반영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죠 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광저우의 교통 상황이었어요. 신호등이 있어도 차들은 무시하고 지나갔고 보행자들은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건너갔어요. 택시기사 장혜희 씨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여기선 도로 상황이 곧 법이에요. 신호등은 참고사항일 뿐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모습도 달랐어요. 한국에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했죠. 제주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감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서 방역 수칙을 지켰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반면 중국에선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었어요. 상하이의 한 아파트 입구마다 경비원이 체온을 재고 건강 코드를 확인했죠. 우한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두 나라를 오가며 관찰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 차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자율과 통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근본적인 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시민들의 질서 의식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걸요. 반면 중국에선 통제와 처벌의 두려움이 질서를 유지하는 주된 동력이었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두 나라의 정치 체제와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차이를 파고들수록 저는 정치 체제의 영향력을 절감하게 됐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시민의식에 미친 영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가봤을 때였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폭력이나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이와 대조적으로 베이징의 주민회의는 형식적이었어요. 관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들은 듣기만 했죠.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선 의견을 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해요. 수원에서 참석한 지역주민회의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네 쓰레기 문제부터 교통체계까지 주민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김떡수 할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죠. 투표율에서도 큰 차이를 봤어요.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70%가 넘었지만 중국의 지방인민대표 선거는 형식적이었죠. 상하이의 한 대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국제 지표들도 살펴봤어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권이었지만 중국은 최하위권이었죠. 한국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시민들의 책임감도 커집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선순환이죠. 월드 기빙 인덱스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았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부산의 한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봉사활동이 인기가 많아요. 대전에서 만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선 평범한 시민도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죠. 반면 베이징의 한 활동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환경의식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제주도의 한 환경운동가가 말했어요. 환경보호는 정부만의 일이 아니에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변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요. 디지털 시민의식에서도 한국은 앞서 있었어요. 서울의 한 IT 전문가가 설명했죠.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예절도 함께 발전했어요.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죠.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했어요. 공직자의 청렴도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시민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광주의 한 시민이 말했죠. 우리는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반면 중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우선이었어요. 스촨성 지진 때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제한됐고 언론 보도도 엄격히 통제됐죠. 청두의 한 주민이 말했어요.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어요. 자발적인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봤어요. 한국에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했지만 중국에선 강력한 봉쇄와 감시가 이루어졌죠. 상하이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았으니까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이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 아래에서 시민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죠. 상하이의 한 사회학자가 인정했어요. 중국의 시민의식이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죠. 그의 말처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만이 아닌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시민의식이 중국보다 30년 이상 앞서 있다는 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연구 여정을 마치고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었을까? 그 답은 GDP도 첨단 기술도 아닌 바로 시민의식에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경제대국이 아닌 시민대국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올리버, 경제력이 시민의식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전 고개를 저었죠. 경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국민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이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된 제 연구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사회의 질서적 연함, 자발적인 공공의식, 민주적 참여 문화, 이 모든 것이 3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이었죠. 서울의 한 역사학자가 제게 해준 말이 기억나요. 한국인들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한 거죠. 광주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바꾸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젊은이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반면 베이징의 한 지식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중국의 시민의식이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체제의 한계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변화할 거라 믿어요. 연구를 정리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자발성이었어요. 새벽 시장의 질서부터 환경보호, 기부문화까지 모든 게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국의 한 학자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해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국민이에요. 정부가 아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죠. 이런 주인의식이야말로 한국 시민의식의 핵심이었어요. 학회 발표 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한 기자가 물었죠. 교수님, 중국도 언젠가 한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전 신중하게 답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경제 성장만으로는 안 돼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각이 필요하죠. 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린 후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한국의 사례가 경제개발을 넘어 시민사회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 연구를 읽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었죠.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돌이켜보면 부산 자갈치 시장의 그 새벽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상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손님들의 자발적인 줄서기, 그 작은 일상의 풍경이 한국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상징이 될 줄은 몰랐죠.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는 GDP도 군사력도 기술력도 아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새벽에 조용히 줄을 서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이에요. 중국도 언젠가는 이런 시민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변화, 교육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죠. 제 연구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게는 자부심을, 중국에게는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울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경제 대국이 아닌 시민 대국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 줄 서기,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장소 청결 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캐나다 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은 경제 대국이 아닌 시민 대국이었습니다. GDP나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며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때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자랑거리임을 일깨워줍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한 역사와 자발적 참여,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은 경제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세계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